오늘 5세기 만주 한반도 열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주제로 이제 각 그 항목별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식민사학적인 내용인지 또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인지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5세기 하면은 최대 강대국이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5세기 하면? 그렇죠. 아유, 우수한 학생이십니다. 5세기면 고구려입니다. 그러니까 400년대부터 5세기잖아요. 광개토 태왕이 몇 년에 즉위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즉위년. 18살에 즉위를 했는데, 18, 19에 즉위를 했는데, 그 해가 신묘년이에요. 신묘년. 그 유명한 신묘년인데, 391년입니다. 또는 392년, 1년씩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광개토 태왕릉 비 아시죠? 예, 그 유명한 그 비문의 연대와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의 연대가 1년씩 차이가 나요.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의 아주 10,000개가 넘는 학설이 있습니다. 왜 1년씩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뭐 1년씩 밀렸었다부터 시작을 해서 알 수는 없어요. 어떤 학설이 맞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 비문의 연대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연대가 1년씩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광개토 태왕이 즉위한 연도가 391년이고 비문이 391년입니다. 그리고 그 해가 신묘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혹시 신묘년조의 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개토 태왕릉 비문에 왜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왜가 도대체 뭐냐? 감히 왜가 어떻게 고구려하고 그 당시에 고구려가 최대 강대국이었는데 이건 뭐 보통 강대국이 아니라 당시 그 대륙 황하문명권의 대륙이 이렇게 위진남북조로 나뉘어져 있었던 체제 전쟁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분열이 돼가지고 북조 남조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이 그 북조 나라가 따로 있었고 남조에 뭐 송나라, 뭐 남제, 뭐 양나라 이렇게 진나라에서 이 북이하고 남조 나라들하고 서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륙 쪽은 분열이 돼 있고 한반도 그다음에 만주 이쪽 서해안을 끼고 여기는 전부 다 고구려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외교 관계상 고구려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북이 편을 들어서 같이 손을 잡고 남조를 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조 입장에서 고구려랑 같이 연대해서 북이 북조 나라를 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북조 나라랑 남조 나라들이 고구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고구려가 외교의 칼자루를 잡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연 게 광개토 태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장수왕, 말 그대로 굉장히 장수를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넓혀놓은 땅을 아버지 광개토 태왕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전쟁의 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 번도 지지 않은 전쟁의 신이 조선에 이순신 장군이 계시잖아요. 23번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지셨죠. 광개토 태왕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고구려 제국을 아들이 이어받아서 아들은 외교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교를 위쪽 아래쪽을 이렇게 손 안에 놓고 중럭중럭 하면서 그때 5세기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5세기 만주 한반도 열도가 다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게 중점적인 주제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남한의 우리 고대사 학계는 이런 거를 인정하고 있느냐?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조목조목 항목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프롤로그라고 해서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건 인류 유전학의 개념인데 우리가 고대 왜가 누군가라고 이제 그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요. 그 열도로 이주해간 사람들의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 DNA가 누구냐라는 거죠. 누굴 것 같으십니까? 생물학적 DNA가 열도로 들어간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한반도 고대 국가 주민들이 다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인구를 형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북미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거기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럽 사람들이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죠. 인구 형성을. 그런 일이 고대의 한반도 열도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이 이주해 갔고 신라 사람들이 이주해 갔고 가야 사람들이 이주해 갔고 그래서 열도의 인구를 형성을 한 그 결과가 유전학 연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쿄대학의 하니하라 가즈로가 이거 영어 논문인데요. 1987년에 고대 일본에 이주한 도레인의 수를 추계한 연구가 있어요. 제목 그대로 구글에다가 치시면 논문이 딱 나옵니다. 무료로 다 다운받아 보실 수 있어요. 영어로 한번 쳐보시면은.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열도의 그 역사 구성은 어떻게 하냐면요. 조모인 시대, 야요이 시대, 고운 시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역사 시대 구분을 하거든요. 조모인 시대는 조금 다른 얘기고요. 조모 원주민. 그러니까 요거 야요이 시대는 열도에서 수도작 농경이 시작되는 시기를부터를 야요이 시기라고 하는데 농경이요. 수도작 농경이 시작되는 그 시기를 서기전 3세기 경으로 보고 있어요. 서기전 3세기 경부터 서기 3세기까지를 야요이 시대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시기에 농경을 누가 전해줬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한반도 고대 국가 남부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그 농경을 그대로 규슈로 열도로 가서 농경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여기 보면 포션 오브 조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몬이 원주민이에요. 그 다음에 미그런트가 이주민입니다. 그럼 조몬인을 일로 잡았을 때 외부에서 들어온 열도로 들어간 이주민이 몇 퍼센트나 될 것인가 라는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니셜 최초에 75,800명이었는데 계산이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539만 9,800명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요 인구에 대한 75,800명은 고야마 슈조라는 고고학자가 있는데 이 고고학자가 집자리나 고고학 유물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조몬 시대에 대체로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다라고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요 사람이 연구한 거를 요 하니하라가 가져다가 추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뉴얼 그로스라는 거는 농경이 시작되면 보통 인류 고대 문명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정착해서 농경을 시작하면 보통 매년 0.1%씩 인구가 는다라고 임의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0.1씩 0.2 매년 인구 증가율을 이렇게 해놨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조몬을 일로 봤을 때 이주에서 들어온 비율이 9.6 정도 된다라는 이건 이제 임의적으로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하니하라라는 사람은 여기를 선택을 해서 조몬인 1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9.6 정도 된다. 그래서 열도의 인구 형성이 도레인, 즉 바다 건너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열도의 인구가 구성이 됐다.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열도에 가서 살았던 사람들의 고대 외는 생물학적 DNA가 한반도의 고대국가 주민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논문에다가 굉장히 너무 놀라서 이제 뭐 쓰긴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니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하니하라의 연구에 대해서 이제 이 하니하라 연구는 추정 수치를 계산한 거예요. 이랬을 것이다. 계산을 해보니 이런 것 같다라고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류 유전학자들은 직접 DNA를 추출을 해서 유전자 유사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인류 유전학 선구자 오모토 게이치라는 이 교수가 전 세계의 25개 집단의 DNA 데이터 개통 관계를 조사를 했더니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 가장 유사도가 높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국립유전학연구소의 사이토 나오야. 이거 다 저 살아있는 현재 생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메인랜드 재패니즈하고 코리아하고 가장 유전자 유사도가 높다라는 똑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오히려 몽골보다 더 여기가 더 가깝죠. 이거는 뭐냐면 그 언어학자들이 이제 2021년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언어학자들이 청동기의 그 전파에 따라서 언어가 어떻게 청동기들에 전파되는 데에 따라서 언어가 어떻게 전파되어 갔는가를 연구한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인데요. 여기 보면 한반도에 있는 청동기가 여기에서 그대로 발견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청동기가 간 건데 요거에 따라서 언어도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됐다. 비슷한 언어들이 이런 연구를 한 겁니다. 이 연구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한반도의 고대 국가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열도로 이주해 갔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대 외라는 존재는 한인, 생물학적 DNA가 한반도 주민하고 같은 사람들이 열도로 이주해 가서 이민 가서 살았던 사람들을 외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대 문헌에 나오는 외는 한인 외라고 불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생물학적 DNA가 같은 인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아까 그 하니하라가 자기 논문에다가 예상을 넘는 수의 도레인이 일본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 논문에다 쓴 겁니다. 그래서 고대 열도의 외는 한외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기억을 한다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고대사에서 많은 잘못된 부분들을 해석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부터 백제 이야기까지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1500년 전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학계에서 지금 현재 남한과 그 다음에 일본의 학계에서는 이 인류 유전학 연구 결과를 역사 연구에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인류 유전학 연구 결과를 한반도 고대국가 주민들이 열도에 가서 다 인구를 형성했다. 그렇다면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뭘까?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광개토 태양릉 비문의 신묘년조의 외가 누굴까? 그 다음에 중국 고대문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삼국지 위지동이전 외전, 삼국지 위지동이전 한전, 뭐 송서 외전 아시겠죠? 진서, 송서, 양서 이렇게 중국 고대문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다 외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외가 누구냐는 거죠. 누구겠어요? 다 열도에서 활동했던 한인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제가 만주, 그 다음에 한반도, 열도까지를 다 포괄해서 우리가 개념을 넓혀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건 이런 인류 유전학적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 인류 유전학적 연구 결과를 문헌 해석에다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현재 학계는 야요이 시대에 조금 건너갔는데 한반도 고대 국가 주민들이 조금 건너갔지만 그 이후에는 안 갔다라는 게 현 학계의 공통된 입장이에요. 그래서 열도 인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원래 조mon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야요이 시대 때 농경을 한반도 고대국가 주민들이 이주해 와서 전파시켜주는 사람들이 조금 오긴 했지만 조mon인들하고 이제 혼인을 많이 해서 혼혈이 돼서 그러면서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건너온 한반도 고대국가 주민들이 일본 고대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기는 왔지만 조금 왔다. 근데 오기는 왔지만 조금 왔으면 그게 1500년 전의 얘기인데 그렇다면 조mon인하고 다 DNA가 섞여서 1500년이 흐른 지금은 유전자 유사도가 멀어져야 되죠. 많이 갔으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유전자 유사도가.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주민들이 열도로 건너갔기 때문에 150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유전자 유사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가장 가까운 걸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조금 갔다면 거기 본토 조모님들한테 다 흡수가 돼서 지금은 유전자 유사도가 그렇게 높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계에서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한과 일본의 고대사 인식을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한일 개통, 우리 개통 관계가 한반도 고대국가 주민들이 열도로 들어갔다라는 걸 인류 유전학자들이 다 밝히고 있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일 고대 관계사의 큰 밑그림을, 그 빅픽처를 그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위대하신 스다 소키치라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반도 고대국가 주민들이 열도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거짓말이다. 그런 일은 없었고,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본 서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이제 앞부분에 신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신대기 1, 신대기 2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대 천왕이 신무천왕, 이렇게 해서 이제 41대 지통천왕까지 이제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신들의 얘기는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바다 건너서 열도로 들어온 사람들이 신이에요. 그 일본 서기를 보면 다 바다 건너 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신이라는 그 신화적이고 은유적인 형태로 표현이 됐지만, 그 누구든지 읽어보면, 신대기를 읽어보면 일본 역사는 바다 건너서 들어온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구나라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신대기의 신화들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 건너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한반도 고대 국가 주민들이 건너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확장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대기가 서술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스다소키치가 신대기 무시해라, 그냥 그거는 일본 천황가의 뭔가 이렇게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조작되고 날조돼서 허위로 만들어낸 거지, 그게 무슨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얘기하고 연결시킬 수 없다. 그리고 일본 역사는 그래서 신화는 거짓이고 페이크다라는, 여기서 이제 이른바 실증사학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스다 소키치가 신화는 거짓이고 페이크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그 신들의 이야기가 다 조작되고 날조된 거지 역사적 사실과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다, 연결시키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짓까지 했냐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신화도 거짓이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들의 얘기, 신화, 뭐 로마 신화라든지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 신화라는 거는 그 어떤 메타포잖아요. 은유,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사람들, 인간들의 어떤 있었던 일들을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신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게 이제 그런 게 신화적인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은유적인 거와, 메타포를 지닌 은유적인 거와 페이크하고는 다른 얘기죠. 페이크라는 거 완전히 없는데 날조되고 새로 그냥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그런 관점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 분께서 거짓이다 그러면서, 일본 신화도 거짓이니까 당군 신화도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남의 나라 신화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다 조작된 거고 날조된 거니까 믿을 이유가 없다, 그 역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만드신 큰 그림을 그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 이제 반대돼서 도리류조라고 나오는데요. 일본 민족 호남 민족주의하고 이 사람이 일본 민족 단일 민족주의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본 민족이라는 열도에 사는 민족은 외부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원래부터 토착민들로부터 그냥 시작이 된 거다라는 거를 주창한 사람인데, 지금 현재 남한과 일본 학계는 다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 의해서 다 이렇게 모든 논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때 이제 그 집행유예로 2년 선고도 받고 출판 금지도 받고 그 학교 교수 자리에서 잘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한 굉장한 사회적 반성이 일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제 전쟁 범죄를 반성하자 막 이러면서 그런 그 일본 전적인 사회에서 지식인 사회와 뭐 막론하고 전부 다 전쟁 범죄를 사과해야 된다. 전쟁 범죄자들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비난하고 막 이런 여론이 비등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주목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2차 세계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천황의 실제성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황신모독죄로 이렇게 잡혀가기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대기 일본서기에 나오는 신대기 앞에 1, 2부터 그 다음에 일본 천황 그 오진 천황 전까지는 다 가짜로 만들어낸 거니까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황가의 실존성 실제성을 부정했다라는 의미로 천황가로부터 이제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한때 좀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런 행적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식인 사회에서 갑자기 황국사관을 반대한 사람이었나 보다 막 이렇게 해서 갑자기 막 존경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이 사람을 막 다시 재평가하면서 그러면서 쓰다 사학이 이제 전후의 모든 역사학을 이제 휩쓸게 되고 한일 고대 관계사는 쓰다 소키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천황가의 실제성을 신대기하고 일본 천황 14대 천황까지는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황국사관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굉장히 황국사관주의자예요. 원래는 엄청난 황국사관주의자인데 왜 그러냐면 이 그 민주주의 사회의 천황 그러니까 실제 일본 사회의 천황의 실제 있잖아요. 그 천황의 실존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앞에 신적인 신화적으로 좀 모호하게 해석된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해야지 더 이렇게 강력한 일본 중심의 사관이 근대 사회에 맞는 사관이 생겨나기 때문에 나름 충정의 마음으로 이런 새로운 거를 했던 거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요 사람은 이제 같이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일본 민족 호남 민족주의라서 일본 열도는 외부에서 들어온 많은 외부인들로부터 인구가 형성됐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물론 이 사람도 제국주의 침략 이론자이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본 민족의 형성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어쨌든 전후 지식인 사회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띄어지고 이 사람은 대표적인 전쟁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쓰다 소키치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쓰다 소키치 일본 민족 단일 민족주의로 한일 고대 관계사가 다 정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다 사학의 실증주의라고 하고 신화를 부정하고 한일 개통 관계를 부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밑그림과 빅픽처가 다 짜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한일 고대 관계사는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설계도 위에서 전부 다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이게 러일 전쟁 전과 후인데요. 요렇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요 호남 민족론이 이제 도리 류조가 얘기한 거고 요 러일 전쟁에서 대아시아주의, 아시아의 맹주는 일본이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그 한반도 도래인을 부정을 했고요. 뭐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얘기 중에서 이른바 임나가라라는 이제 임나가라를 어떻게 위치 비정을 하느냐 요렇게 위치 비정을 했습니다. 쓰다 소키치가. 그다음에 스에마스 야스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쓰다 소키치의 몇 번째 후대되는 이제 제자이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더 이제 전라도까지 와서 이만큼이 임나가라라고 이제 위치 비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학자들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라도까지 다 임나가라라고 위치 지명을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임나가라라는 말이 어디에서 처음 나오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으셨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책 드릴게요. 이 임나가라라는 단어가요. 어디서 최초로 나오냐면 광개토 태양능 비문 400년 경자년조에 임나가라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근데 요거하고 광개토 태양릉 비문에 나오는 이 임나라는 말이 일본 서기에 엄청나게 200여 회가 넘게 나오는 거죠. 일본 서기에. 근데 또 그 임나라는 말이 나올 때 꼭 뭐하고 같이 나오냐면 백제 신라하고 같이 나와요. 이 임나하고. 그리고 일본 천황하고. 그래갖고 백제 신라가 맨날 일본 천황한테 조공을 바치고 뭐 임나는 또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런 얘기 일본 서기가 엄청나게. 그래서 이 스다소키치하고 스에마스가 광개토 태양릉 비문에 나온 그 임나가라가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 임나하고 똑같은 임나고 그 임나가 여기에 있었으니까 일본 천황한테 너네들이 다 5세기에 조공을 했대 이런 얘기예요. 이게 황당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과서 일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떻게 이게 지금 일본 교과서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거 뭐 자유사 교과서라고 하는데 검정 합격, 검정 불합격 두 개 다 그러니까 일본의 아마존 재팬이라고 이제 치시면 거기 아마존 재팬에 들어가시면 이 책도 살 수 있고 이 책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어요. 시중에서는. 근데 검정 불합격 합격이 나뉘어진 이유는 근현대사에서 이제 위안부 문제 이런 거 서술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검정 합격 불합격이 나눴는데 고대사 문제는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임나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세요? 여기 분홍색 보이세요? 원래 이렇게 여기까지가 일본 천황한테 조공을 했던 어마어마한 분홍색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가 결국에는 여기 보시죠. 562년. 562년이 고령 대가야가 멸망한 연도가 562년이에요. 532년에는 김해 금강가야가 멸망했고요. 562년에는 고령 대가야가 멸망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562년에 신라는 임나의 영역을 백제와 다투었고 562년에는 임나를 병합했는데 그리하여 임나는 멸망했고 일본은 그 이후에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되게 싫어하시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실수가 자꾸 나와가지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자꾸 실수가 나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검정 불합격에 이제 이것도 562년에 이렇게 돼서 임나는 멸망했는데 일본은 이후에 한반도에서 발판을 잃게 되었다. 이제 근데 제가 여기에는 지금 게재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자유사 교과서에 더 놀랄 거는 뭐냐면 교과서를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첫 장을 탁 하고 넘기잖아요. 탁 넘기면 여기에 오른쪽에 광개토 태양릉 비가 그냥 사진이 이만하게 큰 게 첫 장에 딱 나와요. 제가 여기다가 집에 책이 있는데 너무너무 놀랄 노자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써 있냐면 광개토 태양릉 비에 십묘년째 외가 있잖아요. 외가 와서 뭐 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고대 외는 고구려하고 다툴 정도로 강성했다 하고 그렇게 딱 써놔요. 그게 광개토 태양릉 비문에 나와 있다 이렇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북한학자 김석형 조이승이라는 분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가 지금 한국 남한과 일본 학계는 임나가 아까 임나가라의 그 임나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가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가야를 임나라고 한다.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학자 이제 김석형 조이승은 여기 오카야마에 임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금 다르죠. 이제 차이를 말씀드리는 점에서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구려에 대해서 5세기에 아까 고구려가 얼마나 강성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 외가 고대의 외는 한인들 DNA가 다 DNA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 DNA가 다 한인이었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그 다음에 문헌과 금성문에 나오는 고대 한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남북한이 지금 한미족이잖아요. 그 DNA
같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근데 이제 뭐 전쟁 겪고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이유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고대를 해석을 하시면 해석이 됩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광개토 태양릉 비문에 외가 나옵니다. 근데 이 외가 누구라고요? 한외예요.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열도로 이주해 가서 살았던 한인입니다. 광개토 태양릉 비문에 나오는 이 외가 한인 외예요. 특별히 고구려하고 맞설 정도로 강성했던 이 한인 외는 누구냐면 규슈로 건너간 백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락 5년, 비문의 영락 5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염수가에 가서 이제 광개토 태양에 이제 뭐 600, 700 그 업적을 막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백장과 신라는 옛적의 송민이고 그 전부터 조공을 바쳐왔다. 그런데 왜가 백제의 고임으로 십몇 년에 왔기에 이게 이 유명한 논쟁적인 지금 모든 관련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이 십몇 년조의 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왜가 누구라고요? 아까 인류 유전학으로 말씀드렸죠. 고대 열도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기서 건너간 생물학적으로 우리하고 DNA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백제 그러니까 규슈에 있었던 그 백제를 왜라고 썼다고 보는 거죠. 이건 이제 북한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십몇 년째 왜는 열도 중에 규슈로 넘어간 규슈에 이제 백제가 있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규슈 백제를 왜라고 보고 있어요. 십몇 년에 와가지고 무슨 작당을 했어요. 십몇 년이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즉위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즉위년에 규슈에 살던 규슈 백제가 무슨 광개토 태왕의 영리를 건드릴 만큼 어떠한 짓을 했어요. 작당, 모의를 해서 너무나 고구려 광개토 태왕 입장에서는 이 규슈를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규슈까지 정벌할 만한 어떤 정치적인 동기를 제공할 만한 그런 정치적인 작당 짓을 했습니다. 이 규슈 백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폐수를 건너 백잔을 격파하고 동쪽으로 신라를 소유하여 신민으로 삼았다. 이제 요 문장이 요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백잔, 신라, 구시, 송민 이렇게 나오지. 얘부터 고구려의 송민이었고 유래 조공을 했고 이외의 십몇 년 내도 이렇게 나 십몇 년의 왜가 왔는데 고구려를 분노시키게 하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왜가 누구냐면 규슈에 살고 있었던 규슈 백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391년은 태왕이 즉위한 해고요. 십몇 년에 왜가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광개토 태왕이 즉위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백제하고 전쟁을 하는데 두 번 전쟁을 해서 대승을 이룹니다. 그때 당시 백제왕이 진사왕이에요. 대패를 했어요. 백제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들어가시면 고구려 봉기, 백제 봉기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사왕이 전쟁에 이제 젊은 왕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이 진사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졌어. 18살짜리 왕이 고구려 왕이 막 전쟁해갖고 졌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쟁 준비를 뭐 다시 하든지 두 번 졌으니까 엄청나게 졌으니까 다시 막 이렇게 동료를 하든지 전쟁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다시 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열을 정비하고. 여러분이 왕이라면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이 진사왕이 백제봉기를 들어가시면 막 정원을 가꿔요. 전쟁을 졌는데 꽃을 가꾸고 막 연못놀이를 하고 다시 고구려랑 전쟁을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막 사냥터에 놀러를 가고.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진사왕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진사왕은 주화파였던 것 같아요. 고구려하고 더 이상 전쟁을 해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뭐 항복이라든지 물밑 거래라든지 고구려하고 무슨 일이 왔다 갔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백제는 전쟁할 뜻이 없다라든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진사왕이 사냥터 갔다가 안 돌아 암살당한 거죠, 정황상. 그리고 갑자기 아신왕으로 왕이 바뀌어요.
근데 이 아신왕이 누구냐면 진사왕이 형이 있었어요. 침류왕. 침류왕이 1년 만에 죽고 진사왕이 동생이에요. 침류왕의 동생이 진사왕이에요. 근데 침류왕이 당시 죽을 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나이가 어려서 고대에는 15살 미만이면은 그 15살이 넘어야 성인으로 하고 15살 미만이면은 이제 쳐주질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 침류왕이 죽었을 당시에 아들 아신왕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동생인 진사왕이 이제 즉위를 한 거예요. 근데 8년 뒤에 진사왕이 죽고 이런 식으로 죽고 아신왕이 다시 즉위를 한 겁니다. 근데 아신왕이 즉위하자마자 태세가 고구려에 대한 태도가 바뀌죠. 주전파로. 바로 아신왕이 오자마자 선전포고를 해요. 광개토 대왕한테, 고구려한테. 전쟁 다시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진사왕은 항전 의지가 없었던 거로 보이고요. 맨날 놀러 다니고 뭐 꽃 가꾸고 연못 가꾸고 뭐 전쟁 2번 다 졌는데 그러다가 암살을 당하고요. 그래서 침류왕, 진사왕, 아신왕이 즉위하는데 친고구려 강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보여지는 진사왕 정권이 암살이 당하고 아신왕으로 정권이 바뀐 다음에 반고구려, 대고구려 항전으로 정책이 바뀝니다. 다시 전쟁. 그리고 이제 신라 쪽하고 이제 나제동맹 등등 반고구려 연합정선을 형성하려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일본서기 응신 3년조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여기 보면 일본서기 이제 기년은 272년이지만요. 여기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진사왕이 즉위하여 무례해서 그래서 기각숭례, 우전숭례, 석천숭례, 목토숭례 4명. 이 4명을 파견을 한 다음에 진사왕을 죽이고 아하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기년이 일본 서기로는 272년이지만 여기다 120년을 더하면 392년 또는 391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이 사람들이 광개토 태왕 비문 신묘년제에 나오는 그 외인데 이 사람들이 백제라는 거죠. 예. 이 규슈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반진사왕 정치 세력이었던 사람인 거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규슈에 백제가 있었느냐?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아까 인류유전학에서 유전자가 다 우리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유물유적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규슈에 과연 백제가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구마모토 현인데요. 이 구다라기촌에서 구다라가 백제를 일본어로 구다라라고 합니다. 그 언어학적 설로는 구다라는 큰 나라라는 의미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 보면 에다 후나야마 고분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뭐죠? 요게 시그니처예요. 백제 시그니처.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렇게 하고 요게 한번 꼬부려갖고 이렇게 된 거. 요거 나오면은 백제 금동관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그 박물관이나 어디 무슨 화보나 이런 걸 보실 때 이게 백제 거냐 신라 거냐 고구려 거냐 모르겠는데 요거를 요렇게 나오는 거는 다 백제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 전형적인 백제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 전남 공리 길두리에서 발굴된 요거 있죠. 요게 이제 백제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 인근이 다 백제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지금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고구려를 도발하려는 세력이 있었는데 비문에는 백잔과 외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백잔과 외를 백잔은 이제 본토 한반도 백제를 멸칭하는 말입니다. 그 언제부터 이 고구려 백제가 원수가 됐나요? 그 백제 근초고왕의 아들이 근구수왕이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이제 전쟁 중에 사망케 하면서 그때 이후로는 원수가 됐어요. 그 전에는 고구려 백제가 똑같이 이제 부여의 후손으로서 나름 우애 돈독하게 사이가 좋았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서로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돼서 어마어마한 원수가 됐죠.
그래서 백제 엄청 고구려 백제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잔이라고 멸칭으로 부르고 있고요. 비문에서요. 그리고 규슈 백제를 외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합쳐서 잔외라고 부릅니다. 잔외라고 한 단어로 그렇게 부를 정도로 그 백제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백제를 요 규슈 백제가 서로 손잡고 고구려에게 대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광개토대왕 입장에서는 고구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구려가 다물정신이라고 아시죠? 고조선의 고토회복 정신, 고조선의 고토회복 정신, 고구려는 당군조선의 적통 후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고조선의 모든 영토를 고구려가 다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사명감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고구려는. 그래서 고거에 의해서 규슈까지 이 고구려의 야심을 현실에서 일으키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규슈 백제와 한반도 백제 둘 다 한꺼번에 동시에 발본색원을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어디를 가야 되느냐? 거기 간 데가 이제 임나가라라는 거죠. 거기 간 데가. 그래서 경자년조에 임나가라가 나오는 겁니다. 임나가라 종발성. 그러니까 외를 토벌하려. 그 외가 누구예요? 규슈 백제를 토벌하러. 그 규슈 백제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한반도에 있는 백제와 결탁을 해서 고구려를 사사건건 고구려의 야심에 발목을 잡았던 그리고 막 신라까지 꼬드겨가지고 반고구려 연합정선을 형성하려고 했던 그런 일을 하니까 고구려 광개토대왕 입장에서 이게 용서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규슈까지 상륙을 해야만 하는 정치적인 동기가 생긴 거죠. 그 동기와 경제적 동기도 나중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이거를 임나라고 읽었겠느냐 5세기에. 임나라는 건 정격 한자음입니다. 근데 5세기에 이 한자를 왜냐면은 신라 향찰 아시죠? 훈독으로 우리가 향가 같은 거 보면 훈독과 음독이 많이 이제 섞여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한자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한자 발음으로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너무 많고요. 그때 당시에도 신라적인 향차를 많이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훈독을 하자면 이게 마트리밈이기 때문에 마트리미고 이게 나하면 이 나라 여러분 나라는 우리말이죠. 나라는 우리말인데 그 네이버 사전 국어사전 같은 데 가서 나라를 찾아보세요. 한자로 나라라고 나옵니다. 나라라는 말은 우리말인데 쓰는 건 한자로 나라라고 이 나자 쓰고 이 나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나라도 향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훈독을 하면 마칠라가 되는 거죠. 합치면 마칠라. 그래서 마추라가 되는 건데요. 이 마추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규슈 북부에. 규슈 북부 나가사키현에 마추라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에. 요거를 일본 말로 마츠우라라고 읽는데요. 현재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 위지동의전 외전에 보면은 이 말로국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로국이라는 말로라는 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정격 한자음으로 우리말로 말로국이라고 읽는 거지 이게 일본 말로는 마츠라라고 발음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보냈던 그 규슈 백제 비문에는 외라고 쓰여져 있는 규슈 백제를 토벌하기 위해서 고구려 군대를 보냈는데 고구려 군대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규슈 북부인 마츠우라라라고 보는 건데 학계에서는 지금 남한과 일본의 이른바 식민사학계 그다음에 이른바 정설인 지금 강단 이 학계에서는 고구려가 군대를 보내서 외를 토벌하려고 최종적으로 도착한 임나가라가 어디냐면 김해 금강가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 금강가야가 임나가라기 때문에 일본서기에 나오는 그 임나도 다 가야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학계에서 다 통용되는 이해하시겠죠?